심지어 이 간부는 해당 컨소시엄이 처음부터 생수 개발 계획으로 낙찰받은 것처럼 부산시에 허위 보고했습니다. 배수부는 반드시 부산으로 신속하게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수부만 가지고 부족하지요. 관련 해운 회사들이 와야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2008년 첫 삽을 뜬 뒤에 1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2015년 개장 이후 운영 시스템 고도화와 그리고 이용객 편의성 증대로 성공적인 모델이 됐지만 핵심 부지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고요. 또 랜드마크 부지는 2차례나 유찰이 됐습니다. D3 블록의 비리 사건, 오페라하우스 예산 논란, 1단계 지연과 2단계 계획 불확실성까지 모든 것이 좀 물음표입니다. 신뢰 회복 조건은 뭔지, 또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로드맵은 어떤 게 있는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경수 한국해양대 특임교수, 오문범 부산 YMC 사무총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여객터미널은 좀 성공 사례인데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해요. 이렇게 대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성공 사례로 보이는 그 국제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하게 항만공사로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BPA 같은 경우는 그 터미널이 주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업체이기 때문에 국제 여객터미널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동기가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요. 네. 1978년도에 한 40만 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국제 여객터미널을 개장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50만 명이 넘는 그렇게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시급성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조성을 했던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 외에도 북한 마리나라든지 오페라 하우스 등과 같은 다른 그 상부 시설들이 추진이 되게 되는데 네네.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는 그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난 2023년에 좀 보강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그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 가장 큰 그 쟁점이 되고 있는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시급성도 있었고 당시 시대에도 맞았고 사업 주체도 명확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여객터미널은 BPA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예, 분명히 물음표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사실 D3 블록 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소문이 있었어요. 뭐 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실제로 이걸 보니까 시민들이 좀 황당해하고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 시급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그런 신뢰 회복을 위한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부산의 재개발 사업들 중에 성공한 케이스를 떠올려 보라 그러면 잘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엔 또 난개발 논란이 항상 있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뭐 비리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북한 재개발을 시작할 때도 아마 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시긴 했겠지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D구역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게 이제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형태로 조성이 되니까 역시나 이게 또 개발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민사회의 뭐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한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뭐 막연한 해양 문화, 또 뭐 영상 뭐 컴플렉스 이런 형식으로 진행했을 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게 듣던 이야기잖아요. 다른 뭐 센텀이라든지 다른 개발지에서도 익숙하게 듣던 내용들이라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이 북한 재개발 대상지가 논란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뭐 친수공간 중심 또 거기다가 복합 리조트 논란도 있었고 또 오픈 카지노 논란도 있었죠. 그러다가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마치 엑스포가 다 된 것처럼 했다가 결국 실패하면서 다시 그렇죠. 이제 공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이제 몇 가지의 지금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걸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의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이 부진한 사업을 전환을 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또 어디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습니까? 뭐 네네. 부산시 해수부, 뭐 항만공사, 뭐 코레일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런 주체들을 확실하게 리딩할 수 있는 그 리딩 그룹이 존재할 수 있느냐, 또 실제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핵심 포인트라고 봐집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희망이라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잘 조율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3 블록 비리를 저는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부지 저렇게 땅만 조성해놓고 왜 건물 안 들어와 하는데 진짜 여차해서 뭐 민간에게 뭐 주거지역 지으세요 하면은 너도 나도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짓겠구나.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제대로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교수님께서는 특히나 이제 반복되는 계획 변경.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퍼센테이지도 요만큼 줄고 또 요만큼 늘었다가 요거는 뭐 이쪽으로 갔다가 산업 부분도 저쪽으로 갔다가 뭐 해양 플랜트 얘기도 나왔었다가 지금 영상 복합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굉장히 계획 변경이 많거든요.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한 30년을 넘게 이제 부산시정에 이제 계획을 주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계획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계획하는 것도 힘들겠죠. 예, 맞죠. 왜냐하게 되면 최소한 10년, 20년 정도는 뒤를 보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게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변경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20번이 넘게 지금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현 금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보게 되게 되면은 왜냐하면 시대 상황이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저희들도 뭐 AI라 한 말이 뭐 생소하게 느끼는데 지금은 그게 화두가 된 정도가 아니지만 모든 산업이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듯이 워낙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그 계획하는 시점하고 실제 집행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빨리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뭐 2단계도 지금 들어가 있고 3단계 같은 경우도 계획에 지금 착수를 했는 그런 상황인데 계획 자체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다만 그걸 갖다가 계획은 있고 공사도 착공은 있는데 마무리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좀 촘촘한 그 점검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부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 전체가 그런 게 좀 많이 미약합니다. 정권이 바뀌든지 시장이 바뀌든지 하게 되게 되면 연속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좁혀가지고 생수국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2012년도에 이게 법이 생기게 된 동기가 우리나라도 뭐 해외여행 자유화가 80년대 올림픽 끝나고 바로 이루어지듯이 중국도 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대규모로 해외여행이 자유가 되게 되면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부산에 오게 됩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법을 바꾼 것이 이게 생수기 태동되게 된 동기가 됩니다. 숙박도 아닌 것이 호텔도 아닌 것이 그러다 보면 오피스텔도 아니고 이게 좀 모호하게 해놓은 게 이제 진흥법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비리 온상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동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년이 넘게 계속적으로 관찰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그 제도를 좀 변경했으면 하는데 그 변경 자체도 조금 2021년인가 몇 년 전에 되고 이제부터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오랜 동안 그 완화시켜 놓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어떻게 할지, 숙박시설로 등록을 할지 아니면 오피스텔로 변경을 할지 그러지 않으면 벌금 내라 시일이 다가오고 있고. 근데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성명도 내고 했는데 이게 북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상징이다라고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업 업무지구가 있습니까? 근데 이 업무지구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지가 만약에 확실한 경쟁력이 있었다면 당초 목적에 맞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한 가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돈이 되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항만이 보이고 매력적인 그 해안 경관이 보이는 이 지역에 최고의 위치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투자를 했지만 사실 공공개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북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는 공공개발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발이 공공개발이잖아요. 근데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런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없겠죠. 네. 아까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이제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이게 피하기 가장 좋잖아요. 이게 아파트도 아니고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수요를 자극한 거고 실제 그걸 이제 투자 수요로 인식하고 이제 매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에 대한 문제들은 부산의 재개발지에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시민사회는 꾸준하게 나왔었고 북한 재개발의 첫 출발지가 생수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상업업무지구라는 데가요. 실제 그 BPA가 이 상업업무지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네. 보면 그렇습니다. 복합 항만지구의 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자성대 부두의 국제상업, 국제교류 업무 기능과 연계돼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부산 역세권과 연계된 비즈니스 공간을 창출하는 건다. 그런데 어떤 시민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D구역은 상업지구인데 상업지구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가장 우뚝 솟아 있고 거기다 비리까지 있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재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저런 그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시설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저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어떤 뭐 건설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차가 있다 하더라도 저런 부정적인 인식에 내가 저걸 투자했을 때 과연 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항만공사가 어쨌든 토지를 매매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걸 투자하는 거기다 몇천억을 투자해서 땅을 사는 입장에서 보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호텔로 가지고는 수익이 창출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적인 요소를 동원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드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재개발의 출발부터 단추를 잘못 끼게 하는 결정적인 악수가 됐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그 생활형 숙박시설 이미 이제 가동이 된 것도 있는데 이제 약간 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뭐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뭐 없기 때문에 말이죠. 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만약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 같았으면 이전의 프로그램이라면 이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신뢰를 잃었는데 이 신뢰부터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이게 랜드마크 부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나 주인을 찾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둘러싸고 이제 부산시하고 부산항만공사가 계속 이렇게 좀 밀당하는 것 같아요. 엇박자dun하고. 일단 오 총장님께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3차 공모를 좀 준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공모 어떤 조건이 반드시 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랜드마크가 사실은 용도가 좀 자유로운 공간이지 예, 예. 않습니까? 뭐 층수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성과 상징성이라고 하는 랜드마크니까 상징성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지에 지금 투자 계획을 내거나 한 데를 놓고 보면 사실 이거하고는 조금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랜드마크를 통해서 그 공간 전체 그리고 이 뭐 배우지까지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건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만약 그게 아니고 섬처럼 랜드마크도 또 섬처럼 만약에 별도의 어떤 건물로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는 유기적인 공간 배치가 떨어지겠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항만공사랑 부산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작년 12월 달에 이제 4조 5천억 규모의 외자 유치를 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신뢰할 만한 기업이니까 이걸 수의 계약 방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항만공사는
또 용역도 하고 있고 또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의 계약은 어렵다. 이거는 무조건 이제 공모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항만공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시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나오는 게 물론 뭐 물밑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네네.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은 지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건 명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부산시도 신뢰할 만한 기업들이 투자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걸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라든지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줘야 되고,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북한 재개발 전체적인 향후 미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해 보이죠. 조감도 하나만 덜렁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보고 이걸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아니면 지역사회에서도 이거 수의 계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동의해주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한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핵심은 이게 땅값만 6천억이 넘잖아요. 그럼 이게 건설하는 비용까지 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건데, 과연 수익성 없는 투자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여기다가 뭐 영상 문화 복합 뭐 컴플렉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아레나도 만들고, 제가 하남시 계획을 보니까요, K-팝 무슨 또 컴플렉스를 만들더라고요. 그 계획을 보니까 저는 그게 더 현실성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수도권에 있고 만약에 그걸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연 부산까지 와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항만공사도 그렇고 자신의 의견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부딪히는 곳이 많은데, 그 부딪히는 곳을 상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존하는 그런 느낌. 김 교수님, 그 향후 공모시에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좀 이런 컨텐츠나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 3차 공모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외자 유치하는 것도 사실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은 맞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보면 예전에 10년 전에 오픈 카지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북한에 내나 요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그 시민 전체가 한번 그 추진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국정과제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그 정도의 극단의 어떤 그 대책이 없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거는 사실 의문이 좀 갑니다. 현재와 같은 상업적으로 어떤 뭐 경관성을 확보를 하고 고층 개발은 물론 높이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은 한데, 3차례 공모를 내더라도 들어올 사람이 있겠는가? 바로 우리 부산의 현실이거든요. 네네. 지금 뭐 서면부터 해가지고 우리 원도심은 지금 거의 뭐 상권 자체가 거의 한 집 건너 하나가 다 문 닫아놓은 상황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자꾸만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네. 1995년에 강원도 강원랜드가 유일하게 국내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오픈 카지노가 설립이 돼 있어요. 그 지역이 폐광이 되면서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유심히 그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지금 강원도 인구가 그 당시에 이제 3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 인구하고 지금 인구하고 같습니다. 158만이고 그 당시에 지금은 153만 정도니까 네네. 거의 같잖아요. 부산의 인구를 보게 되게 되면 390만이 320만 대니까 70만 명이 줄었어요. 폐광 지역 하나 그 강원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심해가지고도 유치를 하는 그런 건데, 우리 제2도시가 이 정도인데도 그게 심각성을 사실은 정부도 아직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사행성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조금 좀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만큼 어떤 정부에 대한 설득 논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요는 이제 오픈 카지노라는 게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 좀 획기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면 과연 구미가 당길 것인가? 예,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아마 뭐 오픈 카지노 얘기 나오면 다른 지자체에서 뭐 우리도 하겠다 해서 지자체 간의 싸움이 될 게 뻔한데, 이게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수의계약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사업 여건, 시급성 뭐 이런 걸 이유로 수의계약을 해서 어쨌든 좋은 기업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부산시의 입장인데, D3 블록 비리 사건 보면 결국은
그냥 비리만 얼룩져 있고 섬처럼 그냥 고층 건물만 들어서고 그게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이득을 가져오느냐 물음표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이게 공개 입찰을 해도 비리가 터지는데 이렇게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에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용지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생활형 숙박시설부터 투입될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꾸 조감도나 아니면 멋진 그림, 영상 이런 것에 매몰돼 버리면 그게 이렇게 멋지게 변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대로 콘텐츠가 채워지지 못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횡한 상황들 또 어쩔 수 없는 건물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 재개발에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 이제 그 랜드마크 부지 같은 경우에 용도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4조 5천억을 투자한다고 치면요. 만약 그 컨소시엄이 4조 5천억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기들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 투자 대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들을 채워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롯데타워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알 수 있다시피 당초 계획과 진행 과정의 계획 변경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통해서 만약에 계약을 한다 쳤을 때 그 계획이 당초 계획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만약 호텔을 넣겠다 했다가 또 아파트를 넣겠다 했다가 뭐 주거지를 넣겠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시작되게 되면 이미 시작되고 계약되고 추진된 단계에서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러면 계속 공기가 늘어지게 되면 흉물처럼 남게 되니까요. 저희들은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 계약 방식도 좋고 다 좋은데 4조 5천억 다 좋은데 이게 나중에 용머리가 되지 않고 뱀꼬리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공개 입찰을 하는 방식을 가정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제안을 받는 거고 그 속에서 검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자고 하는 건데 만약에 뭐 수의 계약을 한 데가 단독 입찰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 투자한 데가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수의 계약을 시간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하는 것보다는 절차와 과정을 더 뚜렷하게 해서 오히려 그 투자가 굉장히 명분 있고 설득력 있고 그러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네네. 이런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시가 자꾸 수의 계약만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두 분이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부산시 쪽이고 이제 항만공사 쪽인 것 같긴 한데 각각의 의견 분명히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사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투자 유치를 위해서 뭔가 유인이 부족하다. 도시 매력도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행정 절차도 좀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세제 인센티브가 과감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뭐 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존에 부산시청 내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한번 보면 금융중심지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고 지금 한 20년이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보면 개발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더 컨텐츠 부분입니다. 방금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고 외국계 기업을 갖다가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외국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들어온 것도 다 나갔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제도만 만들어가지고 지정만 받았고 난 다음에 이게 관리 시스템 자체가 지정은 쉬워요. 뭐 선언적인 효과도 있고 뭐 있지만은 그 이후에 관리가 안 할 것 같으면 안 한 것만도 못 하거든요.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회발전 특구 해가지고 금융을 또 지정해놨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요. 부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뭐 5억 3특으로 해가지고 균형 발전을 갖다 이루기 위해 한다 하는데 저는 이 방식 자체도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또 파일을 나누어 주는 또 그런 형태는 부산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부가 제2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을 조금 강하게 시민단체라든지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뭐 시에서도 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갖다가 허브도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중에 그 자체가 지역 불균형에 대한 부산의 역할이 사실은 수도권에 대응 거점으로서의 N분의 1 개념이 아니고 수도권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부산을 비롯한 남부 지역의 거점을 안 만들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과거 고도 경제 성장기에 부산에 대한 그 피해, 그 피해를 갖다가 그 좀 논리로서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성을 못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논리가 튼튼해야지 설득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짝 맛배기만 봤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오늘 북한 재개발 흔들리는 신뢰 갈 기르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북한 재개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문화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당초 공사비가 뭐 어느 정도다 했는데 이게 800억 원 이상 더 늘어나가지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또 그 감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일단 공정률 50%를 넘긴 오페라 하우스 공사비가 증액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는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공공정책의 어떤 추진력에 대한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공공정책의 추진력의 문제. 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사실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만은 일단은 시작은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오거돈 시장께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롯데가 공사가 막 북한 이제 착공이 들어갈 때 1,000억 원을 갖다 기부하겠다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엑스포 유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또 조금 지연이 됐던 그런 부분.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조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또 사업비가 정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트위스트 공법을 갖다가 좀 실행이 불가능하게 돼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이 또 몇 년 있었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부단하게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거는 협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산시하고 항만공사하고의 협약, 부산시하고 해수부하고의 협약, 그 과정들이 일련의 그 여러 개의 협약이 있는데 네네. 문구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 금액이 800억이 명시가 되어 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뭐 궁극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항만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옳은 거는 또 추가 옳은 거는 또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은 발을 많이 빼고 있어요. 기재부에서는 그 우리가 그걸 갖다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네. BPA가 그걸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BPA에서도 입장이 좀 곤란한 거죠. 상위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협약을 그런 걸 실행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못 주는 건데 근데 BPA도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냐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총 사업비를 갖다가 해양수산부하고 마지막에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뭐가 친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게 되면 사업비로 향후에 땅으로 받든지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어느 규모가 자기한테 몫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갖다가 수백억의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하는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항만공사 자체가 해수부하고 협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항만공사가 조금 전면에 나서는 건 좀 부담스럽고 부산시가 해양수산부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 BPA가 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이제 500억 원입니다. 예, 800억 원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좀 워낙 큰 돈이라서 그 오 총장님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부산시가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요. 아마 오페라 하우스의 전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오페라 하우스가 왜 필요한지 또 그게 부산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시비가 그만큼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만한 결과나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800억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물론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공기가 늦어지니까 완성되는 시기가 늦어지면 음향도 바꿔야 되고 물론 설계 과정에 문제도 있었겠지만요.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예측하고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모든 공사가
당초에 뭐 1,000억이 든다면 1,000억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네. 보통은 1,500, 2,000억까지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했어야 된다. 뭐 항만공사하고의 협의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오페라하우스 물론 이제 최근에 생긴 부산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아 이런 멋진 공연장이 생겨서 좋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또 콘서트홀장과 또 오페라하우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의 그 오페라하우스가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부산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들을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부산의 문화 인프라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 800억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못 받으면 11호 다 감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려면 시민들한테도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이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게 필요한데 아쉬운 건 부산시가 최근에 이런 시설들을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자꾸 한다는 겁니다. 뭐 뽕피두 분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동시다발로 막 만드는데 근데 실제 그 부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뭐 현대미술관이나 부산미술관 이런 시설들에 대한 투자비는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페라하우스를 만들면 결국 오페라라고 하는 굉장히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저변이나 인프라도 중요한데 그런 쪽에 대한 투자나 투자 계획들 시는 있다고 말하지만 그걸 그 예술 단체나 이런 데 예를 들어보면 그거 수용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런 전반적인 미래 계획들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단지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당위성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따라오지 않으면 저라도 반대하겠습니다. 800억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난처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내년에 마지막으로 831억 원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사비가 800억 원 증액돼가지고 그럼 1,600억 원이 이게 어디서 나야 되는지. 근데 그런 말씀했어요. 말씀 중에 처음에 만들 때 조금 이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좀 만들면 어때? 근데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늘 계획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게 이제 한다고 해서 좀 하는데도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이 문제만 따져보면 기재부하고 항만공사 이 분담 회피 문제부터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중앙 정부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부산시 재정이 워낙 열악한데 그걸 갖다가 뭐 추가되는 그 비용을 갖다가 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원래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소규모 그런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갖다가 해준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근데 대구도 뭐 2004년도에 그 오페라하우스가 물론 그거는 삼성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제일모직에서 기부를 해가지고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는 또 국비를 조금 받아야 해. 왜냐하면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한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조금 간접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금액은 아마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추가되는 부분은 조금 정부하고의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의 논리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이게 40년 쓰고 난다면은 기부 체납을 합니다.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 시설로서 돌리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안 되나 하는 그 논리도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동동 뭐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건 중앙 정부인데 조금 더 논리를 보완해야 된다. 디테일하게. 시민 참여가 가능한 운영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어떤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뭐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부산 콘서트홀 개관을 할 때 그 밀라노의 오페라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아닙니까? 라스칼라의 그 이제 극장장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스칼라가 굉장히 큰
그거 오래된 그런 전통 있는 오페라 극장인데 이 극장이 운영되는 구조가 그 보니까 재정 구조가 정부 예산이 3분의 1이고요. 네네. 티켓으로 하는 게 3분의 1이고 시민 모금으로 3분의 1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모금으로? 네네네. 이게 너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시민들이 밀라노 시민들이 라스칼라를 부를 때 밀라노의 집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파괴되고 이걸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밀라노가 제일 첫 번째로 재건했던 데가 이 라스칼라. 그러니까 이게 오페라 극장을 제일 먼저 이제 새로 복원시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랜드마크 얘기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랜드마크가 뭘까? 마천루를 랜드마크라 할까? 우리 부산은 건물 높이 지을 때마다 랜드마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밀라노의 그 라스칼라라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거기가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도시의 네. 상징. 그러면 부산의 오페라 하우스를 뭐 저기 그 호주의 뭐 오페라 하우스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사실은 부산 시민들이 콘서트홀을 만들고 굉장히 호응했잖아요. 네네.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은 굉장히 애물단지 비슷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적 관심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어떤 시의 전략적인 노력이랄까요? 뭐 이런 여론을 형성한다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면 저는 라스칼라처럼 안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자부심, 상징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이 조성되어지는 스토리가 필요한데 부산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공간을 만들 때 그 스토리를 작업하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까 북한 재개발 지역의 건너편에는 6.25의 피난민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데 아닙니까? 얼마나 스토리를 엮기에 좋은 구조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인 부산항에 대한 그 상징성 이런 스토리들을 엮어서 그것을 오페라 하우스와 연계시킨 이 스토리맵을 좀 만들게 되면 저는 굉장히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라스칼라처럼 뭐 시민이 기부해서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런 상징 그러면 우리의 것이 되는 건데 지금의 구조는 남의 것이 거죠. 그냥 남의 것처럼 돼 있는 거고 저것도 뭐 오페라 하우스 몇 년 처음에 개장할 때 시민들이 뭐 티켓해서 구경하러 가보자 하지만 그걸 매번 가겠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좀 디자인해가는 그런 과정이 좀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야,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거기 저 야구장 지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원래부터 그 부지 자체가 야구장을 짓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페라 하우스하고 야구장을 아직까지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해를 좀 푸셨으면 합니다. 거기는 오페라 하우스 정도밖에 지을 수 없는 부지였습니다. 그 다른 얘기하면 2단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1단계 사업도 분양률이 뭐 35%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2단계 계획이 갑자기 예산이 또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시기가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해수부 이전도 또 맞물린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여건이 잘 갖춰질 것 같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2단계 사업 얘기를 해본다면 이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1단계도 지금 아직 순중에 있는데 2단계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곳이 뭐 독일의 하펜시티 같은 경우, 함부르크시의 하펜시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의 요코하마 미나토 미나이도 그렇고 주로 항만 개발할 때는 대표적인 외국 성공 사례라고 뽑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다 추진을 한 게 보게 되게 되면 다 저희 북한보다도 10년, 20년 앞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어찌 보면 너무 조급하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부산시역 내에서 이제 제일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검찰하기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대가 너무 큰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북한 2단계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 하는데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할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0여 년이 넘었다 하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 2단계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가 그 엑스포 유치를 하려고 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은
올 수도를 시켜놨던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계획에 대한 검토 자체를 안 했던 부분이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 워낙 그 엑스포에 대한 어떤 그게 좀 실망이라든지 네, 시민들의 어떤 그 기대가 심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이제 현 시점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에 대해서는 1단계의 피해 사례를 실패 사례를 갖다가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시기가 지금부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예타 통과되어 있는 안을 가지고 조금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심층 있게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지금 35%라고 그래서 일단 멈춰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네, 외국의 사례도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게 얼마나 많은데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 일단은 듣고요. 근데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자꾸 해요. 결국은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거버넌스,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소통 창구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이야기도 좀 반영이 되고 제도 절차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민관 협업 시스템 늘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민간 협의체가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있었죠. 2006년도 네, 많았죠. 처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저도 거기에 뭐 라운드테이블에 참여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막 2021년도에도 또 뭐 1000명 규모의 대규모 뭐 민관적 협의체 같은 걸 부산시가 만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왜 이게 지지분진하게 느껴지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실질적인 그 권한 또 실질적인 어떤 참여의 어떤 툴 이런 게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협의체를 한다 하더라도 협의체에서 매일 모여서 얘기하고 떠든다고 한들 그게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뭐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게 더 성공되게 됐던 지금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대한 무한적인 비판 또 그 주체들이 수용성 그리고 지금도 공사한다고 하는 그런 계속적인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이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북한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고 있으면 이걸 받아주면 돼요. 그 실제 또 하나 또 중요한 축 하나가 사실 복합 환승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지금 뭐 버스들 뭐 배차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미니 형태의 그 차고지라도 하나 만들자 지하에다가 그렇게 하자는데 결국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요. 거기에 그냥 진짜 환승센터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복합 환승센터였는데 그런 식의 공공성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무리 제안해도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안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얘기하는 주체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 시민사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지금 사공들이 많은 거죠. 많은 사공들이 얘기를 하다 직접 말씀을 해주시네요. 많은 사공들이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물론 다양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게 자기 주장이 곧 답이다라고 하는 식의 접근법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과 상징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 그리고 이걸 지속 가능한 형태로 쭉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기 이제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대성당 있지 않습니까? 100년 넘게 그걸 가우디의 건축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건축하고 있잖아요. 저는 북한 재개발이 그런 방향, 아까 우리 교수님이 정말 저는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항만 재개발도 너무 단시간 내에 끝내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친수공간 잘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그 랜드마크 부지도 굳이 왜 저렇게 지으려고 하나. 정 안 팔리면 놔두고 주변부를 잘 개발하고 그리고 또 해수부가 온다 그러니까 거기를 해양 정책의 어떤 해양 수도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나머지 부지를 상품성을 높이면 투자하는 사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투자 비용에 대한 그 뭐 매립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남겠습니다. 해수부 부산으로 오니까 해수부가 또 그런 부분들은 뭐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민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그러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좀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서 뭐 2단계 구상의 뭐 해상도시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 될까라는 그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뭔가 미래 비전이 현실화되려면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대상 지역이 이제 북한 2단계 같은 경우는 해양산업 클러스터하고도 좀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네네. 근데 그 해양산업 클러스터 자체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저희 부산시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미래적으로 봐서는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다 하는 것은 뭐 1단계나 2단계나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중추 관리 기능을 좀 키우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부산의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년층을 잡을 수 있는 조금 인재를 갖다가 조금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신산업 분야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가용지가 바로 우리 북항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양 산업에 있어서 해양 R&D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HD라든지 삼성 같은데 그런 데서는 벌써 우리 R&D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설계 인력이거든요. 선박이라든지 해양 플랜터라든지 그리고 해양 바이오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해양산업 클러스터 계획을 할 당시에도 북한에다가 그런 걸 집적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고요. 물론 저도 그 계획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또 중요한 게 우리 요 북한 자체가 2단계고 3단계 부지 전체가 암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벽이란 말은 해양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전부 아파트라든지 상업 업무시설만 다 있겠다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들이 저도 해양산업 클러스터 계획을 할 때도 HD 현대라든지 삼성, 대우를 갖다가 전부 다 방문을 했었어요. 다 대표들을 다 만났을 때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가용지가 없어가지고 저희 부산에 있는 우리 부전시장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더 복잡합니다. 그 발통이 뭐 바퀴가 한 수십 개가 달리는 그 특수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폭이 1m도 안 돼.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게 그렇게 한데도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현대 사장님한테 왜 이리 복잡한데 매립을 더 안 하냐 했더만은 그 동해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50m만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다가 좀 이왕이면 조금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겠는가. 그래서 해양 관련 산업이 집적할 수 하는 그런 용도로서 일정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마침 해양수산부가 내려오고 HMM이라든지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내려왔을 때는 이런 부지들이 어떻게 그 기능을 하는데 조금 부가가치가 높을 것인가에 대한 네네.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두 분의 여러 가지 의견들 쭉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시민들께 당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제 연말에 이행이 될 텐데요. 저는 부산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 수도의 꿈을 가졌던 적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사실 그 꿈이 이루어지질 못했죠. 그리고 부산이 계속 이제 낮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산 시민들께서 이 문제는 정치 편향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수부 이전과 해양 수도의 꿈을 이루는 이 전 일련의 과정들을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부산의 미래,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의 미래가 담겨 있는 핵심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다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 힘을 모아서 부산 시민들이 해수부 이전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해양 관련 어떤 정책들이 이행되는 데에 힘을 모아서 적극적인 환영과 또 응원, 또 격려,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해양수산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관계되는 공공기관들도 같이 내려오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존에 우리가 해양 관련 기관들이 한번 영도 혁신지구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도 10년이 넘었는데도 조금 지역의 어떤 기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그 바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내려온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하고 연계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
2차, 3차 밴드들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시가 조금 더 유치 전략을 펴는 그런 작업들도 선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 두 분 감사합니다. 김경수 한국해양대학교 특임교수,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북한 재개발의 현주소를 좀 냉철하게 진단해 봤습니다. 신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국제여객터미널처럼 긍정적인 변화도 존재합니다. 핵심 부지의 향후 활용, 또 오페라하우스의 운영 방안, 2단계 사업의 성공 조건까지 시민의 참여와 행정의 책임이 조화를 이룬다면 북한은 여전히 부산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